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탄소중립 프로젝트 발대식을 맡게 된 과학동아팀 이영애 기자입니다. 드디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과학동아와 하나토탈이 함께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요, 3월부터 총 4개월간 에너지와 탄소 분야 전문가 3명의 강연을 듣고 사이언스 보드 게시판을 통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지난주 과학동아는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함께할 서포터즈 30인을 모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셔서 정말 선별하기가 진짜 힘들었는데요. 특히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정말 선별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0인의 서포터즈는 앞으로 3개월간 총 3번의 강연을 듣고 매 강의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과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미션 마지막에는 강연 마지막에 미션이 제시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오늘 서포터즈들에게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탄소중립 서약서를 보내주세요. 탄소중립 보드에 입장한 뒤에 서약서 공지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서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작성해서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탄소중립 서포터즈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보여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바로 지구야 미안해 캠페인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얼굴과 함께 탄소중립 보드에 지구야 미안해 말머리를 함께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문구를 쓰든 손으로 쓰든 프린트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포터즈에 선정된 친구들은요, 오늘 이후로 서포터즈 전용 단체 카톡방에 초대될 예정입니다. 사이언스보드 닉네임으로 변경한 다음에 활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활동하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도 좋고 또 서로 어려운 점을 나눠도 좋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절은 거절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보드 멤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사전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탄소중립 서포터즈의 이름 공모전. 강연 시작에 앞서 오늘 수상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등 두구두구두구 보이저 7호님의 오랑우탄. 이게 4행시예요. 제가 셀프로 운을 띄워볼게요. 오늘, 내일, 미래의 랑하는 지구를 지키는 우리는 탄소중립 서포터즈다 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는데요. 문화상품권 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2등은 황유찬님의 탄소 버스터즈. 세상을 위해 탄소 배출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상품권 2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1등인데요. 짠! 이시우님의 그린라이트입니다. 탄소중립을 이뤄서 지구 환경에 그린라이트가 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특히 편집장님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1등은 문화상품권 3만원이라는 부상과 함께 앞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서포터즈는 그린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댓글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1등인 분들 1등을 축하하는 댓글이 제일 많네요. 이렇게 이제 발대식이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기대돼요. 축하드립니다 하는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혹시 또 그러면 추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 서포터즈 전용 단톡에 올려주시면 저희 기자들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강연을 드디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동화분들이라면 3월호 기사를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장을 비롯한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산업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이유인데요. 탄소 배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화학계에 종사하고 계신 송민정 하나토탈 에너지관리팀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석유화학계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강연을 진행하는 동안 궁금증을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지막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Q&A에 선정되면 또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송민정 차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토탈의 에너지관리팀 송민정 차장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오늘 산업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중요하고 또 방대한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부디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토탈이라는 회사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토탈이라는 회사는 이제 석유화 기업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덴세이트나 납사, LPG와 같은 원료를 바탕으로 PEPP와 같은 수지 제품, 그리고 SMPX와 같은 화성 제품, 항공유, 경유와 같은 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제가 SM과 PX라든지 PP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또 뭔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기초 유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공하게 되면 각종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 수지,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 그리고 기타 이제 소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으로 보자면 이제 음료 뚜껑이나 이제 화장품 용기, 그리고 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EVA, 태양 전지용 EVA 시트 등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말하는 현상인데요. 해수면 상승 위험은 물론이고 슈퍼 태풍이나 폭염, 한파, 그리고 홍수나 산불 등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꼽히죠. 그리고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고 또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잡아둬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데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석탄과 석유, 가스 같은 이런 화석 에너지가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온실 효과가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이제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1500년간 지구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파란 선을 보시면 근래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영향력이 없었던 지난 5000년간 4에서 7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산업화 이후로 단지 100여 년간 거의 1도에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산업화 전후를 비교하자면 그 속도가 5배에서 12배 정도 증가를 한 거고, 심지어는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배출 추세로 보자면 2100년 21세기 말까지 최대 4.9도까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공감대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자정 능력을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 더 늦어지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자면 우측에 있는 1.5도의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게 앞으로 이 이상으로 높여지면 안 된다는 목표예요.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면 2040년경에 이미 1.5도를 넘어서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2030년에 이미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이죠. 그래서 2030년이 될 때까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담은 협약인데요. 올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국가 간에 약속을 한 거고요. 이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얼마만큼 감축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에 10월에 송도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게 되는데, 이것은 2015년에 2도에서 더 나아가서 더 강화돼서 1.5도 이하로 상승을 해야겠다. 더 이상 지구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바로 행동을 개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달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넷제로고요. 탄소 중립을 의미합니다. 넷제로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이제 배출량을 상쇄해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예요. 더 이상 대기 중에 탄소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말에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했고요. 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비전과 어떻게 달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우리가 사는 지구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표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은 쉬울 것인가? 당연히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산업계가 처한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에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7위예요. 그래서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 에너지 위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 그리고 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표적인 이런 산업이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꼽히고요. 그래서 매년 많은 화석 에너지를 수입해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청정 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 바로 이것이 이제 대안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사막도 없고, 또 해안을 따라서 늘어선 그런 해상풍력 단지도 현재 없죠. 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제로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만 보자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또 안전상의 이유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해외 주요국의 발전 원별 비율인데요. 이제 탄소 중립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또 원자력의 합산이라서 한번 보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적은 비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즉 우리나라만큼 에너지 집약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또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편이 되는 거죠. 또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어요.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인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로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약속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실효로서 대한민국 산업계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신기후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은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가장 높은 분야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문이에요.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2050년에 산업 부문의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많은 양의 감축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또 탄소 중립 노력이 생존을 위해서 그런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산업계에서,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석유화학 공장에서 온실가스는 연소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공장에서 석유화학 공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또 대표적인 공장인 NC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NCC는 이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원유에서 분리된 납사라는 것을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NCC는 납사 크래킹 센터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크래킹이라는 것은 열분해, 고온에서 열분해한다는 뜻이에요. 그 온도가 800에서 850도에 이르고요. 원료가 이렇게 고온의 가열로를 통과를 하면 탄소수가 여러 개였던 그 납사는 조각조각 잘려져서 탄소수가 2개인 에틸렌과 3개인 프로필렌, 물론 이제 수소나 메탄, 그리고 탄소수 4개, 5개 이런 다른 제품들도 생산이 되겠죠. 이렇게 끊어지고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이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800도 이상의 온도로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NCC 공장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분해 이후에는 급속히 냉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800도 이상의 제품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급속 냉각시키는 공정이 있고, 이제 제품이 이제 분리가 여러 제품으로 분리하는 정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온으로 반응을 하고 또 급격히 급냉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많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크게 이슈화되기 전에도 석유화 업계는 끊임없이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를 모두 수입하니까 에너지 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 원가 경쟁력 같은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석유화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그리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석유화 공장은 앞에서 NCC의 예를 들었듯이 고온의 반응기가 많고 또 증류탑에서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한 그런 정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열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손실이 되는 아까운 폐열을 이제 재활용한다면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그림은 이제 증류탑을 간단히 표시한 건데요. 증류탑에서는 혼합물을 끓는 점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분리하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열 방출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 방출되는 열로 이제 증기, 스팀을 만들게 된다면 아까운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에너지 절감 전략으로 열병합 발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장의 폐열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을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GTG라는 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석유화 공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부생 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폐열을 공장에서 다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은 NCC 분해로의 연소 공기를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한 사례고요. 또 아래는 이 폐열을 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되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폐열을 재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유진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공장마다 좀 달라서 그 회사의 공장이 굉장히 여러 개의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장마다 좀 비율은 좀 달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는 이제 폐열유수를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외에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기반했던 공정을 전기화하는 것입니다. 증기 터빈을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로 바꾸고 열 분해로를 이제 전기 분해로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저감 효과가 커서 많은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이런 전기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를 로 생산한 그런 청정 전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 전기를 만드는
그런 대화석연료가 사용이 된다면 그러면 총 탄소 저감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의 총 사용량이 줄지 않는다면 오히려 화석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효율만 떨어질 뿐이고 이제 탄소 저감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노력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효용성이 크지 않아요. 앞서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는 청정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70% 이상이 석탄과 LNG 등 이런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작년 말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기화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소 과정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즉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CCUS의 개념이에요. CCUS는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로 탄소를 포집하고 이것을 활용하거나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CUS는 이제 각 분야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CCU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70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CCS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저장하는 프로젝트죠. 탄소를 포집해서 대량으로 저장하는 CCS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또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CCU나 C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탄소 중립은 인류가 지금 직면한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 개발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CCUS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설명드릴게요.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드라이 아이스나 아니면 탄소 용접하는 등의 공업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공정 자체적으로 CO2 농도가 높은 공정에서 이제 소량 포집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포집 기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상용화된 기술은 건식, 습식 그런 포집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에너지 사용량도 크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분리막 포집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막 포집은 장치가 간단하고 또 단순하고 또 좁은 공간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기술이 크게 발전을 한다면 향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NCC 같은 공장에서도 탄소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CCUS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술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CLC, Chemical Looping Combustion 이라는 기술이고요. 우리말로는 매체 순환 연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일러나 발전 설비에 발전기에 적용을 해서 스팀이나 전기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데요. 이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높아서 식용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예요. 그리고 특히 환경에 유해한 질소산화물이 배출되지 않아서
더욱 이상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그룹인 프랑스 토탈에서는 3메가와트급 그 소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째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국전력에서 0.5메가와트의 설비를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국내 현황이 고요.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랑 동일해서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면 2025년에는 이제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CCUS 기술 이외에 DAC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DAC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는 약자고요. 우리말로는 직접 공기 포집이라고 합니다. CCUS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CCUS는 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중에 CO2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가스는 CO2 농도가 높겠죠. 고농도의 이제 CO2를 포집하는 겁니다. 반면 DAC는 배기가스가 아닌 그냥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인데요.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약 21%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4%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혁신적인 카본 네거티브 기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에 나무를 심는 이런 조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적은 면적에서 즉각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클라이먹스라는 회사가 2017년에 스위스 취리히에 공장을 세웠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DAC 공장이고요. DAC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기술로서 잠재력은 있는데 포집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소각장이라든지 지열 발전이라든지 충분한 폐열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 설치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유보미님의 질문인데 아까 식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탄산음료.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에 네. 들어가는 탄산을 여기 CLC 기술을 통해서 뽑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탄소들을 모았으면 이걸 저장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재영님의 질문이 탄소를 바다에 저장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던데 이게 네. 비현실적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연구 중이고요. 왜냐면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대륙붕이나 이런 곳에 저장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진이라든지 어떠한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해서 한 번에 그 저장했던 것이 만약에 터져 나온다 하면 그거는 재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안정성 같은 것에 좀 더 연구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 있는 서포터즈 분들이 제시해 주신 게 건담님이 제시해 주신 건데요. 식물에게 광합성을 할 때 쓰이는 이산화탄소로 제공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클라이먹스의 DAC 여기는 온실을 주입해서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었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럼 강의를 계속 할까요? 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계에서는 지금 기후에 대해서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 향상은 기본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확대하고 그린 수소도 사용하고 또 재활용을 하는 듯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그 에너지 절감 사례와 CCUS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활용 저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한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수출액이 55조 원이고 제조업의 4위, 총 수출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사업도 규모를 확장하고 있어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위상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데 기초 유분인 에틸렌 생산 능력으로 보자면 세계 4위예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4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하나토탈을 소개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 수지나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 각종 기초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석유화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석유화학 산업은 오랫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더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플라스틱은 환경을 지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천연 자원을 대체를 함으로써 대체를 하고 또 에너지 절감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플라스틱이 세상에 없다면 천연 자원은 이제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있지만 자료를 보시면 PVC 창틀을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면 매년 서울시 크기의 산림이 훼손돼야 될 거라고 하고요. 비닐하우스용 필름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면 매년 유럽 면적의 토지를 개간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또 화학 섬유를 면화나 천연 가죽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면 측정 불가능한 수준의 가축이 희생되고 또 목화밭을 개간을 해야겠죠. 이 외에도 자동차의 차체 일부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한 덕분에 자동차의 무게가 줄어들어서 더 적은 연료로 오랫동안 운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도 건축 보온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건축 보온재도 석유화학의 이제 공정의 산물이고요. 또 화학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 케이블 그리고 화학 전지 등은 모두 화학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굴뚝산업이다, 공해산업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손가락질을 좀 많이 받아왔지만 이런 석유화학 산업도 의외로 환경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류가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환경을 보호하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계는 과도한 플라스틱이 문제라는 인식 하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또 추가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고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석유화학 산업계는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더 가까워 보여요. 전문가들조차도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2050년은 앞으로 30년이 남았는데요. 30년 전에 1990년대에 저는 2020년대인 현재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는 아마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전혀 새로운 기술, 이런 접근과 신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그런 지원으로 탄소 저감과 CCUS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앞으로 훌륭한 연구원이 나와서 또 인류를 구원할 대단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3월 4일자 기사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에틸렌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구리 촉매를 개발하고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틸렌 앞에서 이제 석유화학 업계를 설명할 때 언급했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틸렌 공장이 에틸렌을 오히려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든다는 그런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앞으로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시스템의 실용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이 이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희망적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방대한 내용을 담기에는 이 짧은 시간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루하거나 또 재미가 없었거나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차장님 오늘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탄소 중립 서포터즈랑 우리 사이언스보드 멤버들의 질문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는 탄소를 재활용하거나 이제 포집하는 기술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온실가스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가장 치명적인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더 이산화탄소의 몇 배, 몇백 배보다 더 그렇게 영향을 주는 물질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산화탄소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다른 물질들도 이제 환산을 해서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지구 표면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네네. 지구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대 최대의 가뭄, 폭염, 한파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고 또 해수면 상승 위협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토탈이라는 게 그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친환경 플라스틱을 확대하는 사업은 조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 네. 요새는 이제 캠페인도 많이 하잖아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분리 배출을 해서 이제 더 깨끗하고 또 각 플라스틱도 여러 종류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리해서 배출을 하면 더 재활용을 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요. 친환경 제품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소에서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양날의 검 같은 게 꼭 필요하면서도 또 이제 그게 쓰레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제 사이언스보드 멤버들이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개인이 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탄소 배출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화학연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리 배출을 잘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질문에 선정되신 장솔진님, 그리고 허미준님, 박세연님, 그리고 블루하트님, 황유찬님, 이분들은 이제 사이언스보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서포터즈 미션 공개인데요. 자,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차장님이 하나를 좀 뽑아주실까요? 네. 두둥. 숨겨진 탄소 저감 기술을 찾아라. 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감 기술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들었던 얘기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서포터즈 여러분이 찾은 특별한 탄소 저감 기술을 탄소 중립 보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보드에 공지글로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탄소 중립 프로젝트 첫 번째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